메이저 아르카나 13번 죽음의 타로카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찾아오는 고통을 이야기한다. 자연스럽고 쉽게 다음 단계로 진화하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고통은 죽을 만큼 힘들고 고민스러운 과정이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카드이다. 메이저 아르카나 13번 이영희. 앞이 캄캄하더니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에 검은 줄이 나타나면서 새까매졌다. 멀쩡하던 눈이 모니터를 닮아서 정면관이가 되었는지 초점이 미치지 않는다. 정연은 눈을 감았다가 떠본다. 겨우 보인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오른쪽 아래에 랜섬웨어 글자가 돌연히 출현했다. 정연은 불길이 번지듯 소름이 끼쳐 얼른 전원을 껐다. 내가 미쳤지. 아무리 급해도 컴맹을 면한 기계치가 저장하면서 쳤어야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보내려 했는데 이제 어쩔 거야. 말짱 도루묵인걸. 내일이 마감일인데 유비무환을 알면 뭐하냐고. 이 밤에 컴퓨터 기사를 볼 수도 없고. 이번에도 역시 꽝이라니 숙맥이 따로 없다. 숙맥이란 게 보리와 콩을 구별 못하는 등신이라 하더니 그게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정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제2상 공모 경향과 몇 년치 당선작을 달달 외울 만치 읽고 준비했으면서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제출도 못했다. 또 이 짓을 하다니 나는 구제불능이다. 신춘문예와 인연이 없는 것 같아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더니 이제껏 헛수고했다고. 바쁠수록 돌아가야 하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못 쓰는 건데. 하긴 아침부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었다. 난데없는 경고음이 서너 차례 요란하게 울렸다. 가까운 괴산에서 4.1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내륙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지. 게다가 웹 검색을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한참 동안 연결선을 뺐다 끼웠다가 하며 겨우 인터넷 연결을 하고 나니 프린터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종이가 끼지 않았는데 플러그를 다시 꽂고 먼지를 닦아주어도 인쇄가 되지 않는다. 급해서 명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다. 방문을 확 열었더니 헬로윈 데이인지 할로겐 데이인지 준비물을 만든다고 난리다. 아침부터 제 방에서 친구 영석이와 헬로윈 장식 등 뿌린 잭 오랜턴을 만든다나. 늙은 호박속을 파내고 껍질에 눈과 입 구멍을 내 촛불을 밝히는 중이다. 볼멘 소리 하면서도 먼지 같은 종이 부스러기가 가득 차서 그럴 것이라며 재빠르게 분해하더니 고쳐놓았다. 그러더니 엄마 때문에 늦겠다며 영석이와 쏜살같이 주랭랑을 쳤다. 명훈이가 꼭 저 영석이 여성이랑 붙어 다니는 게 참 못마땅하다고. 정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정연은 이런 불상사를 예상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이 시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컴퓨터 기사에게 헌일 삼아 문자를 보낸 후 타로 카드를 휘리릭 섞었다가 한 장을 뽑아들었다. 앞불사, 눈을 돌리고 싶다. 죽음을 뜻하는 무장한 해골 형상의 메이저 아르카나 13번이다. 뭐? 죽음 카드라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한 손을 벌주듯 주먹을 움켜쥐고 책상을 후려쳤다. 괜스레 투사하고 나니 손이 얼얼하니 아프다. 아니야. 졸업이 다른 시작을 나타내듯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타로를 가르쳐주던 선생님도
내담자인 시커가 카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어. 정연은 의식적으로 평정을 되찾으려 애쓴다. 원래 방어 기제가 강한 정연이지만 부하가 끌어올라 얼른 진정이 되지 않는다. 세차하면 비가 오고 새 구두를 신고 나가면 지나가는 차가 흙탕물을 뿌려 옷까지 버리기 일수다. 매장에서 할인 판매할 때도 줄을 서면 정연이 앞에서 끝이 났다. 싸게 사지도 못하면서 괜스레 군색하게 줄을 선 것 같아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터덜터덜 발길을 돌리던 정연이다. 당연히 로또나 뽑기같이 횡재수가 있는 것은 당첨이 되지 않을 테니 아예 그 자체를 구매한 적이 없다. 그래도 살면서 구제불능 대형 사고는 치지 않았으니 일단 자고 보자고 자리에 누웠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끝부분 명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Tomorrow is another day를 우리말과 영어로 번갈아로 반복하며 체면을 걸어도 눈만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는다. 친구 자영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던 생소한 단어 랜섬웨어가 그제야 떠올랐다. 아무리 친구의 일이라도 나의 일이 아닌 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정연이라서 그때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다시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랜섬웨어를 검색했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 이를 볼모로 잡고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퍼뜨리는 악성 파일이라고 검색되었다. 이를 어쩌나? 계획이 수포가 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수많은 원고 손실에 쓸데없이 거금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미치자 자신이 참 한심했다. 어제 매듭을 지으려던 소설 말고도 엄청난 파일이 들어있을 것이다. 등단 후 10여 년 동안 일간지와 잡지에 기고한 모든 원고가 들어있다. 그동안 강의한 원고와 파워포인트 자료도 많을 텐데 도저히 무엇이 사라졌는지 모두 기억할 수가 없다. 이미 출간한 책들의 원고야 책이 있으니 별 문제가 아니련만 그 외에 뭐가 더 들어있을지. 정연은 벌떡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목류병 환자처럼 서성이다가 비어있는 아들 방을 열어보았다. 대충 치우고 간 것 같은데 호박씨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 지저분해서 간만에 명운의 방 청소를 했다. 한밤중에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동원이 봤다면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고 혀를 찼을 것이다. 평소에 늠름한 동원이 세상 모르고 취침 중이니 어쩌면 다행이지 싶었다. 정연이 지난해에도 저장하지 않아 헛수고했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 큰 실패는 아니라도 살면서 저지른 실수가 하나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긴 지나갔으니 큰 실수가 아니라고 하지. 그때는 정연 스스로 이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싶은 사건들이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날이었다. 정연은 평소에 어학보다 수학을 좀 어려워했는데 말도 안 되는 아주 쉬운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다. 아마도 0점 처리가 없게 하려는 출제자의 의도인가 보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괴제를 부르며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했다. 뺄셈을 덧셈으로 계산해버린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로 인해 수석을 놓치고 담임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렸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었고 학교에도 면목이 없었다. 그 다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경주 김씨인 정순왕후를 안동 김씨라고 우겨서 반 전체에 한동안 웃음거리가 되었다. 교과서 없이 줄줄이 외워서 수업하던 역사 선생님이 왜 그리 멋있게 보였던지. 암기를 잘하는 정연도 새학기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역사쌤 이세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을 때였다. 그러고도 그런 착각을 한 것은
어린 정순왕후가 권력 유지의 화신이었으니 당연히 그 당시 세도가인 안동 김씨일 거라는 확증 편향이 아니었을까. 정연은 대학 졸업 후 선망하던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 참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그때 정연의 업무에 직원급여 지급이 있어 건장한 남직원과 동행했다. 창구 직원이 정연에게 인출 금액을 묻더니 재차 묻는다. 그러면 이상히 여기고 금권을 다시 확인했어야 했는데 문제 발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수령을 한 후 직장에 가서 봉고 봉투에 나누어 담다 보니 아직 채우지 못한 봉투가 많이 남았는데 돈이 없었다. 정연은 다시 전 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제야 인출액이 9,990만 7,600원인데 9,090만 7,600원이라 말하고 받아왔으니 900만 원 차이가 났다. 창구에 얼른 전화했으나 담당자는 없고 저녁에 시제를 맞추어 남으면 돌려주겠다고 한다. 20년 전 그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그 당시 정연의 월급이 7만 원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우선 당장 직원들의 봉급 지급이 큰 문제였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대가로 정연은 검찰에까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둘이 사귀는 관계지? 솔직히 말해 그 돈으로 같이 도망가려 했는데 남자가 마음이 변해 튄 거야. 밤을 새워 고민하고 이런 시달림을 받으며 상사들과 친목회에서 돕고 사채를 얻어 어찌어찌 해결되었다. 죽어버리려고 을인지 방주까지 갔을 만큼 창피한 일이었다. 전화 위복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거기서 감사반장으로 나왔던 동원을 만났으니 정혜는 언젠가 그 인연을 다시 이야기했다. 동원은 멋쩍어 하며 휴학 후 등록금 마련차 온 사람한테 필요 충분 조건을 제공했다고 하니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어디 있냐며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었다나. 인제 그만 자야지 하는데도 한번 달아난 잠의 주인은 돌아오지 않고 이어달리기 하듯 바통 터치하며 지나간 아픔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결혼하고 임대아파트에 살 때였다.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서 고교 동창 미숙을 만났다. 그녀는 동생이 여기 살아서 가끔 온다며 차 한잔 마시자고 한다. 근처에 커피숍도 마땅치 않아 집에 들어온 미숙은 호구조사하듯 둘러보더니 맞벌이 하면 중소기업인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었다. 지형저축 들고 저금하고 있어. 땅을 보는 시간도 없고 안목도 없어서 했더니 한심하다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봤다. 낮은 예금금리가 높은 물가를 못 따라잡기 때문에 백날 저금해야 헛수고야. 투자해야지. 나는 처음에 한 칸 새방에서 시작했는데 몇 번 돌려치기 했더니 큰 아파트가 생기더라. 저 위에 보이는 지웰시티 아파트가 우리 집이야. 그녀가 으쓱대며 자랑했다. 얼마 후 미숙의 집에 초청받은 정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선 확 트여서 속이 시원하게 넓고 바닥의 대리석부터 부티가 잘잘 흘렀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미숙이 투자하려다가 그만두었다는 대지를 소개해 주었다. 처음으로 대출받아 이자를 물며 7년을 버텼는데 마침 그 대지 옆집에서 집을 넓혀 짓는다고 정연한테 팔라고 사정했다. 물론 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고 동원에게도 자랑했다.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2년 후 도로가 개설되자 그 대지는 무수리가 중전이 되듯 화려한 한식집으로 변모했다. 숙종의 눈밖에 난 장희빈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싶게 정연은 한참이나 가슴앓이하고 동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더하지 못했다. 정연은 지금도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돌아서 간다. 기획부동산 같은 것에 사기당해 길에 나앉은 사람들도 있고 친구한테 사기당한 사람도 있다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지만 정연은 지나간 실패를 소환해서 되씹다 보니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부끄러운 실수였지만 해결이 잘 되고 세월이 흘러선지 내일이 아닌 듯 희미하다. 지금은 편안히 잠든 동원이 옆에 있으니 랜섬웨어도 잘 해결되리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겼다. 공경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더니 정연은 단단한 동아줄에 매달리듯 손에 힘을 주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는 히브리시 11장이 영화 프롤로그처럼 생뚱맞게 떠올랐다. 정연은 언젠가 남편을 후배 지은이에게 소개했다. 언니는 형부 어디에 반했어? 동원의 키가 작다고 느껴선지 아리송한 표정으로 지은이 물었다. 사슴 같은 눈에 반했으니 눈이 맞은 건가?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을 말했더니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지은이 보챘다. 쇠제비 갈매기의 짝짓기 들어봤지? 봄철이 되면 수컷은 종족 번식을 위해 치열한 구애 작전을 벌이는데 그들의 구애 방법이 좀 특이해. 물속에 머리를 박아 어렵사리 잡은 물고기를 입에 물고 암컷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이를 흔들며 구애를 시작하지. 잡은 물고기를 이리저리 흔들며 암컷들의 주위를 빙빙 돌다가 어느 암컷이 마음에 들면 입에 물었던 먹이를 암컷의 입에 넣어주고 둘은 부부가 돼. 암컷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수컷이 가장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야. 화면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 암컷이 나중까지 생각하고 큰 물고기를 물고 있는 수컷을 짝으로 택하는 거야.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언니는 어쩜 말도 그렇게 잘해? 나처럼 피상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심한으로 속까지 들여다보고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 아무렴 아무나 글 쓰는 게 아니지. 부러워하던 지은의 눈망울이 떠올랐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키가 크고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배우같이 잘생긴 사람에게 반해서 급히 결혼하더니 지은은 급히 먹은 밥에 체했다. 허우대가 멀쩡한 그녀의 배우자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다고 했다. 첫 번에는 눈 감아 주었는데 그런 행태가 계속되더니 결국 이혼했다. 헤어진 남편이 달고 사는 말이 장미 예쁘지? 백합은 그렇다고 재송아는 안 예뻐? 널 보고 어쩌라고 말했다 나. 정연은 까칠한 피부에 눈밑이 거무죽죽한 지은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잘생겼으면 좋은 쪽으로 인물값을 했어야지. 모델이나 탤런트도 아니면서 배우자나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위인을 선택한 대가가 너무 컸다. 지은은 아직 젊은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연은 자신이 잠을 못 잘 정도이면서 지은을 걱정하는 게 맞는지 오지랖이 참 넓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불안감이란 게 결국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걸 인정하고 무언가를 놓아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니 그건 진리였다. 정연은 이제 될 대로 되라지하며 툭 던져버렸더니 까무룩하며 눈이 스르르 잠겼다. 그때 하필이면 거실 전화벨이 울렸다. 어둠이 정적을 머금은 시간이라 그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렸다. 불길한 마음으로 동원이 깰까봐 얼른 전화기를 들었다. 서울 사는 명은의 고모였다. 언니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명은이 전화 왔어요? 우리 은율이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했어요. 명은이가 영석이하고 와서 저녁 먹고 헬로윈 데이에 간다고 셋이 같이 나갔는데. 응, 명은이 갈 때 오늘 밤 축제 지나고 모레 학교로 바로 간다고 했어. 다 그네들 믿어야지. 토요일이니 코로나로 분출 못한 젊은끼를 끼리끼리 어울려 발산하겠지. 별일 있으려고.
운율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자꾸만 불안하네요. 잠 깨워서 죄송해요. 걱정과 불안으로 말이 떨리는 명훈 고모와의 전화가 끊겼다. 새벽 5시가 다 되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랜섬웨어로 꼴딱 밤을 새우고 눈을 붙이려 하는 새벽에 고모까지 안 하던 전화를 하고 옛말 하나도 틀리는 게 없지. 참 지독한 밤이다. 정혜는 혼자 중얼거리며 잠시라도 자려고 눈을 감았다. 조금 있으려니 일찍 지침에 들었던 동원이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켜서 윙윙거린다.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다. 동원이 전화도 받지 않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른다. 여보, 명훈이 어디 간다고 했지? 왜요? 서울 간다고 했는데. 일났어. 빨리 나와봐. 이태원 간 것은 아니지? 텔레비전 자막에서 이태원 사진 위로 헬로윈 축제 압사 소식이 크게 활자화되고 있었다.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 13번의 해골이 그 위에 겹치며 정연은 고주박처럼 픽 쓰러졌다. 명훈아, 부르며 쫓아가니 영석이는 앞서서 잘 뛰어가는데 명훈이는 간신히 따라가다가 타로의 그 흉측한 해골에 가려서 희미하게 없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연은 소리를 지르다가 제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그 사이에 꿈을 꾸었나 보다. 정연이 겨우 눈을 뜨니 얼굴에서 물이 흐르고 옷이 축축하다. 걱정스러움을 가득 담은 눈으로 들여다보는 동원의 눈동자를 마주하고서야 사태의 파악이 되었다. 갑자기 실신하니 동원이 물을 끼얹었나 보다. 명훈이 사라졌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꿈은 사실과 반대랬어. 중얼거리는 정연의 소리를 잠식하듯 또 신경질적으로 전화벨이 울렸다. 언니, 어떡해요.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데 은율이와 전화가 안 돼요. 명훈이 전화 안 되면 그의 친구 영석이한테라도 전화 좀 해보세요. 정연은 그제야 고모가 첫 새벽부터 못마땅하게 전화한 것이 이해되었다. 명훈의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동훈이 전화하는데 명훈이도 영석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속이 탄다. 다시 전화기를 주워 번호를 눌렀다. 한참이나 신호가 가도 받을 수 없다는 신호음만 계속 야속하게 들려온다. 손에 닿는 대로 옷을 주워 입은 동원이 자동차 키를 집어든다. 몸도 좋지 않으니 집에 있으라는 동원의 말을 못 들은 척 정연도 따라 나섰다. 불안해서 어떻게 집에서 기다리겠어요. 따라가서 눈으로 보는 게 낫지. 동원이 막 출발하려는 차를 세워 간신히 탔는데 차를 얼마나 빨리 모는지 정연은 더럭 겁이 났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제발 속도 좀 줄여요. 별 끔찍한 상상을 다하며 그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정연은 꿈은 사실과 반대랬어. 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되뇌며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명훈이가 무탈하게 해주세요. 신자도 아니면서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다. 무탈하다는 계시가 들리는 듯 했다. 나약한 인간이 매달릴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세뇌를 하니 끈을 잡은 듯 조금은 진정이 되었다. 듣도 보도 못하던 축제하러 간다고 하면 말렸어야지. 아직도 전화가 안 되는데 무슨 일도 없다고? 다 큰 애를 어떻게 말려요. 이제껏 속 한 번 썩인 일이 없는 애인데. 이게 속 썩이는 거지. 기도나 하시고 차 천천히 몰아요. 기도는 당신 주특기잖아. 동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소에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동원인데 저 정도로 막 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정혜는 입을 꾹 다물었다. 침묵이 더 불안할 것 같아 정혜는 라디오를 틀었다. 마침 생소한 헬로윈 데이에 대해 좌담하고 있다. 헬로윈 데이가 뭔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라서요.
그때는 못 들어봤는데 외국에서 상륙한 지가 오래됐나 봐요. 카톨릭의 성인 대축일 전날인 10월 31일을 영미권의 전통적인 기념일로 정해서 10월 마지막 밤을 귀신이나 주설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시킨 게 기원이라나 봐요. 인신제사를 지냈던 유럽의 고대 켈트족이 지켜온 이교적 풍습에서 유래했대요. 헬로윈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사탄을 찬양하는 행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날은 젊은이들이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 미라 등 대중문화를 통해 잘 알려진 괴물 의상을 차려입고 밤새워 파티한답니다. 아, 그래서 명훈이도 영석이랑 새벽부터 늙은 호박에 구멍을 뚫어 탈을 만들어 가져갔구나. 랜섬웨어에 정신이 나가서 생소한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많은 나도 검색 한번 안 해보고 라디오를 통해서 헬로윈 데이를 알고. 발렌타인데이가 상업주의와 결탁해서 젊은이들에게 초콜릿 팔아먹으려는 상술이라더니 그와 다름없는 날이 아니라 더한 날이구먼.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국적 불명의 문화가 들어와서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거 아냐. 이래서 대원군이 쇄국을 썼을 거야. 동원이 더 열받았는지 라디오 스위치를 확 꺼버린다. 한참을 과속으로 달리더니 동원도 불안해서인지 다시 라디오를 튼다. 불안한 이 순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새삼스레 슬프다. 동원이 속력을 내더니 습관처럼 라디오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린다. 헬로윈데이 장소인 이태원의 지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태원이란 지명 자체가 참 아픈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이태원이란 이름의 한자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조선 초에는 오얏나무 이를 써서 이태원이라 했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이태원에 주둔하면서 피난을 가지 못한 여자와 이태원 황하골에 있는 운정사의 비구니들을 겁탈하고 운정사를 불질렀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불국사도 불질렀지요. 이 비구니들과 여인들이 낳은 아이를 키울 보육원을 지어 정착해 했습니다. 당시 외병들의 피가 섞인 다른 민족의 태를 묻은 곳이란 뜻으로 이태원이라 한자를 바꾸었답니다. 이후 북보를 준비하던 효정은 지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곳을 배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의 이태원으로 고쳐 부르게 하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엔 일본군 사령부가 머물렀고 6.25 이후에는 미군 기지가 주둔하면서 기지촌이 되어 양공주를 생산했지요. 참 사연 많고 한 많은 곳입니다. 지금도 저택과 허술한 집이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헬로윈 데이를 만들어 살풀이 하는 건가? 이런 때 방송국은 할 말이 그리도 없어. 청취자 불안하게 저런 방송이나 하고 있고 내가 시청료 내놔봐라. 그런 곳에 애를 가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없나. 동원이 씩씩대며 라디오에 말하는 건지 정연을 책망하는지 새소리가 나게 질러댄다. 아니 그 애가 나이가 몇인데 오고 가는 것을 당신 말이라고 듣겠어요? 정연도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답답한 마음으로 안 하던 부부싸움까지 했다. 연실 기도하며 밖을 내다보니 곤지암 휴게소 가까이 왔다. 급하면 소변은 왜 그리 더 마려운 것인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옷도 다 올리지 않은 채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귀에 대니 기다리던 명훈이 전화다. 명훈아, 명훈이 맞아? 엄마,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나 내일 바로 학교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명훈아, 지금도 거기 어디야? 이태원에 압사 사고가 났다는데 전화를 왜 했냐니? 우리 아들 괜찮은 거지? 마침 옆으로 다가오던 동원이 전화기를 뺏어들었다. 무슨 사고가 났대요? 게임방에 들려서 헬로윈데이 간다는 게 거기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부모가 걱정하는 줄도 모르고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자식이란 것들은 다. 셋이 다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은율이는 왜 전화를 안 받아서 고모를 그렇게 몸달게 하니? 은율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었는데 지금 바로 제 폰으로 전화를 할게요. 알았다. 별일 없으니 됐다. 우리가 안 가봐도 되겠지?
몸 조심하고 쉬어라. 동훈이 전화를 끊는다. 동훈의 눈가에도 정연의 눈가에도 이슬 방울이 맺혔다. 동훈과 정연은 남들이 보는 줄도 모르고 얼싸안고 펄떡펄떡 뛰었다. 얼마나 애가 닳던 악몽 같은 밤이었나. 코카콜라 더글라스 테프트 전 회장은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 딸린 일용직 근로자에게 물어보라. 일을 할 수 있는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했다는데 어제 같은 밤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이제 배가 고프네. 별일 없으니 여기서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둘은 콩나물 해장국을 같이 시켰다. 밤을 새워서 입이 다 부르트고 혓바늘이 돋아 국물이 참 시원한데도 넘길 수가 없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고모였다. 언니, 은일이와 통화했어요. 영석이가 게임방에 들러다 가자고 해서 게임하다가 헬로윈데이에 가지 못했대요. 저희끼리는 애써 만든 책 오랜턴을 써보지도 못했다고 영석이를 구박했다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게임이 애들을 살렸네요. 말하는 중에 울먹울먹한다. 왜 아니 그러겠는가. 속도 위반해서 눈점 받으며 오빠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2번이나 유산하고 4년 후에 명은보다 1년 후 태어난 아이가 은율이다. 고모가 전화를 끊더니 금세 또 스마트폰이 울렸다. 언니, 오빠가 준 책에 사이먼튼 요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칼 사이먼튼 박사가 텍사스 대학 종양 방사선과에 근무할 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암 환자를 낫게 한 방법이래. 암 환자에게 몸 안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암세포를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상상훈련을 실천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되었다네요. 좋은 생각을 하면 몸에 좋은 화학물질이 생겨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론이죠. 언니도 많이 놀랐을 테니 청심환이라도 드시고 좋은 생각하시며 건강관리 잘하세요. 오빠도 이 사이먼튼 요법 잊지 않게 전해주시고요. 역시 동기감밖에 없어요. 내가 매일 영석이랑 어울리는 거 못마땅해 했는데 이태원으로 출발했다가 명훈이 전화 받고 곤지암에서 아침 먹고 있어. 별일 없으니 먹고서 집으로 내려가려고. 아가씨도 걱정 그만하고 얼른 아침 식사해요. 아마 분명히 둘이 싸웠을 거라 생각하고 지혜로운 고모가 중재차 다시 전화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원도 쑥스러웠는지 한마디 했다. 해장국이 참 맛있네. 이래서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일제유심조라고 하나 봐. 잘못되었으면 지금 밥이 입으로 넘어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 다친 아이들이 많지 않아야 하는데. 동원은 그제야 목소리 톤이 진정된 것 같았다. 정혜는 전화를 받고 나서 삶이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 좋아하는 영석이와 어울려서 S대에 못 갔다고 그 애랑 어울리는 것을 얼마나 질색했는데 그 애 덕분에 살아났다니 참 인생이란 알 수가 없다. 오래간만에 둘이 부부싸움도 하고 무건을 하다 보니 집에 도착했다. 별일 없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을 한동안 잊고 살았다. 정혜는 집에 들어서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혜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가 햇살이 얼굴로 쏟아져서야 일어났다. 악몽을 꾼 듯 지독한 밤이었다고 생각하며 텔레비전을 트니 이태원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어 행방불명자와 상해를 입은 학생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었다. 차마 더 볼 수가 없어서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노노의 익자 사무, 손자 사무란 말을 정연이 기억하기에도 몇 번은 명훈에게 한 것 같다. 영석이가 편벽하게 게임에 빠져 너를 꼬드기니 영석이와 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영석이도 자기 집에서는 귀한 아들이고 손자일 텐데. 이런 일을 꿈에도 모르고 내 자식에 나쁜 영향 끼칠까 봐 거리를 두라고 했으니
정혜는 더 미안하고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양심에 걸린다. S대가 뭐라고. 거기 나와서 노는 아이들도 많은데. 사실 영석이가 명훈이보다 키도 크고 허여멀끔한 것까지 미워하며 그 애를 속비 나이같이 봤으니 참척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한 영석이야말로 은인인데. 정혜는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참 이기적이고 이렇게까지 속물이었나 싶다. 정혜는 네가 내 자식을 살렸다고 영석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절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자를 받는 지 일요일인데도 컴퓨터 기사가 방문했다. 정혜는 명훈이 일로 정신이 없어서 컴퓨터 고장난 것을 깡그리 잊고 있었다. 그래도 단골이라고 휴일에 기사가 방문해 주니 너무 반가웠다. 기사가 이리저리 마우스를 가져가고 컴퓨터 본체와 연결된 선을 뺐다 끼웠다 한다. 정혜는 그 사이 안방에서 문갑을 열어보았다. 마침 비상금 70만 원이 있다. 자영이 하루 종일 랜섬웨어 고치고 100만 원을 주고 복구했다는 생각이 났다.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흰 봉투에 그것을 넣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싶었는데 기사가 다 되었으니 해보라고 한다. 이게 웬일인가? 랜섬웨어로 다 사라졌다고 한 자료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놀라웠다. 고향 지인인 컴퓨터 사장이 가장 실력 있는 기사라며 직장 다닐 때부터 보내주던 기사였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1시간 만에 이렇게 말끔히 고칠 수가 있나? 어제 명훈이 무탈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컴퓨터까지 멀쩡하다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혜는 뛸 듯이 기뻤다.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세요. 랜섬웨어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얼마 드리면 되죠? 수리비가 얼마인지 물었다. 사장님께서 별 말씀 없으셨는데요. 그냥 놔두세요. 랜섬웨어는 아니고. 아니, 휴일에 1시간도 더 애쓰셨는데 그냥 놔두라니요. 경우가 아니죠. 정혜는 그 말을 자세히 듣지도 않고 돌아가는 기사에게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었다. 명훈이 별일 없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다른 것은 포기하기로 했었다. 사람이 뒷강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니 정혜는 어제 접수 못해 눈앞이 캄캄하던 순간이 선명히 떠올랐다. 명훈이 이렇게 무탈하게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욕심내면 벌받아. 아니야. 그것과 이것은 아무 연관도 없는 별개야. 갈팡질팡하면서도 이스트 넣은 빵 반죽처럼 부푼 욕망이 정혜의 손을 마우스 위로 이끌었다. 딩동, 접수되었습니다. 문자가 스마트폰에 찍혔다. 아, 지옥 같은 밤이 완전히 복구되었구나. 이제 내 사전에 지독한 밤은 없다. 모두 다 삭제다. 정혜는 독립만세라도 부르듯 두 손을 치켜들었다. 정혜는 문학 모임에 참석한 후 문우들과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한 문우가 그젯밤에 안내비 문제를 일으켜 컴퓨터가 한참이나 작동이 안 되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문우들도 자기도 그랬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시간에 컴퓨터를 켜고 있던 사람들이 다 겪은 것 같다. 랜섬웨어가 아니고 안내비 장애를 일으켰다고요? 정혜는 컴퓨터 기사가 나가며 랜섬웨어가 아니라고 하던 말이 이제야 인식되었다. 자신이 멀쩡한 헛똑똑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참으로 한심했다. 이걸 어쩌나? 랜섬웨어라는 확증 편향증으로 사용하는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으니 인제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공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군자라 했는데 정혜는 스스로 소인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이태원 합사로 15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앵커가 분통을 터뜨렸다. 장난삼아 휘리릭 섞었다가 뽑아둔 무장한 해골 형상의 레이저 아르카나 13번 카드가 불현듯 떠올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이영희 작가님의 메이저 아르카나 13번 보내드렸습니다. 작가님의 신작 소설이에요. 이제 곧 가을이 되면 새로운 소설집이 출간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소설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연이 공모전에 원고를 제출하려는데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죠. 또 TV 자막에 헬로윈 사고 소식이 뜨고 하필 그 자리에 아들이 가게 되는 악재를 겪지만 한순간의 해프닝처럼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주인공의 컴맹에 따른 약간의 경제적 손실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행히 지나가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죠. 살면서 이만하기 다행이다 라고 여기며 지나간 사건 사고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린 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네, 이영희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집을 기다리며 오늘의 소설을 마칠까 합니다. 자,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